네, 미국 경제와 증시의 분석 가장 핫하게 들여다보는 부위입니다. 오늘 글로벌 전략가들 유한자증권 유동원 자산배분 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경제 지표들 쏟아져 나오는 것과 네. 그리고 이제 잭스로 미팅이 뭐 시작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에 따른 그 전략들 이제 이전과 좀 뷰가 변한 것들이 있나 한번 오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분석, 뭐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네. 이제 50bp냐, 25bp냐 여기에 대한 증시 영향들 좀 주요하게 봐야 될까요, 본부장님?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톤 자체는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매파적인 부분은 이제 다 사라졌기 때문에 비둘기파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게 굉장히 늦었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과한 금리 인상, 즉 뭐 한 번에 0.5%, 0.75% 이런 식으로 올렸던 시기가 있었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근데 시장은 지금 원하는 게 빅스텝을 바라잖아요. 0.5% 인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은 미 연준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여태까지 그래서 빨리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의 판단에는 천천히 금리를 내리는 게 훨씬 좋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천천히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미 연준이 여태까지 잘해왔다. 그리고 앞으로 경기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둔화시키는 방향에 있어서의 그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이 안 넘어가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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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의 숫자를 보면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인플레이션 숫자가 1.7, 1.8 정도 수준의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주거비를 제외하면.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려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금리를 내려주는 방향에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앞으로의 이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겠지만 0.5%, 0. 내리는 건 너무 과한 것 같다. 예, 천천히 내려준 게 맞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추세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내려줄 때에 어떤 경제 성장률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FMC 의사록에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확신시켜줬고요. 이번에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50bp를 내리는 것, 그러니까 B컷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수순대로 천천히 0.25%포인트부터 내려서 연준이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요새 이제 고용지표 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 자, 간밤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도 있었는데 좀 분석 좀 부탁드릴까요? 네. 자, 실업 청구권자 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추세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숫자가 뭐 23만 정도, 뭐 높으면은 24만 정도,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스권이 나오고 있고요. 어저께 나왔던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은 23만 2천 명이 나왔는데 예상치가 23만 명 조금 넘는 수준이었었으니까 살짝 높게는 나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고용 시장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숫자가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과거에는 너무 고용 시장이 핫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자극하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신규 고용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인데 샤미 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의 예를 보면서 판단했었을 때는 지금 실업률이 0.5%포인트 이상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계속 고용이 일어나면서 올라가는 숫자이거든요. 지난달에 약 11만 명 정도가 신규 고용이 일어났죠. 만약에 샤미 법칙이 돼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려면 실질적으로 고용이 줄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으로 봤을 때는 다행히 이제 골디락스 수준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른 여타 그 지표들 가운데 PMI, 그러니까 서비스 쪽이나 제조업 쪽은 좀 엇갈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이 AI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제조업 PMI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벌써 이런 숫자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뭐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1995년에서 2000년도 사이에 그 초반 단기, 그래서 95년부터 97년까지는 계속해서 50 이하의 숫자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혁신 사이클이 들어오면서의 이 제조업 PMI 지표가 낮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고요.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업 쪽인데 네. 이 서비스업 쪽은 계속해서 좀 좋은 숫자가 나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지금 서비스업을 보시면은 55 수준이 나왔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계의 펀드멘탈이 굉장히 튼튼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들여다보는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아까 보여드리지 못했던 차트가 있는데 임금 상승률을 보시면은 지금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약 3.2%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임금 상승률이면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서비스업 PMI 지표는 좋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GDP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하기보다는 어떤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겠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골디락스로 가는 것을 의미해 줄 수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반기에는 저 앞서서 분석을 하기로는 이제 AI가 시장을 중심으로 끌고 갔다면 하반기에는 워낙에 변수들이 많아서 변수라고 하면 대선이나 이제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경기 우려감. 그 중에 하나 이제 미국의 이제 대선을 좀 살펴본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와는 다른 좀 하반기를 좀 색깔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도 시장을 좌우하는 이제 큰 이슈인데요. 제3의 후보였던 케네디가 아마 이제 23일 오후에 피닉스 연설에서 후보 사퇴 선언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고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게 미국의 또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리스 후보는 오바마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면서 박빙의 대결로. 그럼 국내 투자자들은 어느 쪽에 좀 영향들을 살펴보면 될까요? 네.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이죠. 예, 과거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았었을 거다라고 다들 예측했었는데 당선이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시장은 굉장히 좋았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박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떨 때는 해리스가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얘기도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가 혁신 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혁신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AI 산업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신성장 업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거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크게 하고 있죠. 누구랑 하고 있습니까? 중국이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 당선이 되던 간에 중국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뭐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공통된 부모에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AI라든지 전력 인프라라든지 리쇼어링이라는 거죠. 왜 이런 거냐면 그만큼 미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산업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투자 초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 또 논란의 거리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이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쪽 부분인데요. 예. 어쨌든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쪽에 대한 그 부추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관련된 지금 재정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미국이 중국 대비해서 가장 약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려면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만약에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을 때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나 해리스가 당선이 됐었을 때 좀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생각을 하자면 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어쨌든 계속해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기차에 대한 혜택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카메라가 당선이 되면 또 다 좋으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 법인세율을 21%에서 28% 인상을 한다. 이거는 만약에 이게 일어나면요, 미국 S&P 500 기업들의 지금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20%가 넘는, 뭐 높게는 23%까지 나오는데 이게 크게 깎이겠죠. 예, 이렇게 되면은 적절한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이 쓰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정책들을 보고 있으면 참 무엇을 사야 될지가 어렵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 당이 계속 지지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유 본부장님의 이제 주력이신 AI 반도체 쪽 살펴볼까요? 네. 그 빅테크가 성장기다. 아직은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분석해주고 계시지만 확실히 그 상반기보다는 그 빅테크의 그 장악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배력이 조금 달라 보인다라는 느낌들이 있으십니다. 네. 근데 다행히 그게 소비주들이나 소비재 업체들로 좀 확산이 되면서 이게 뭐 미증시에는 나쁜 건 아니다. 이제 건강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네. 엔비디아는 여전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AMD는 6조 원을 쏟아 서버 업체를 인수하면서 엔비디아를 바짝 지금 쫓고 있는데, 그게 정말 맹추격이 가능할지도 궁금하고, 지금 AI의 변화되는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감지하면 될까요? 네. 지금 느끼시는 이게 AI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매크로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금리를 인하를 하죠. 예, 그리고 또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돼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AI 산업에서 경쟁을 놓치게 되면은 네. 미국이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이 장악력을 유지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엔비디아만 가면 이게 독점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AMD가 어느 정도로 잘해주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인텔까지 포함을 시키면 인텔은 참 투자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내려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인텔은 내려놓자. 네. 네. 대신에 AMD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M&A를 하면서 AMD가 가지고 있는 부재적인 문제들, 그런 부분들 해결해 나가고 있죠. 보시면은 AMD는 네트워크 기술이 좀 부재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좀 부재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M&A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GT 시스템을 인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실로.AI라는 유럽 업체를 인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가져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여전히 엔비디아가 정말 투자를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지금 엔비디아의 뭐 H100, 뭐 GPU 성능이 앞으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는 여전히 대장주로 남아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AI 반도체의 중심은 이제 엔비디아로 갈 수밖에 없겠군요. 자, 이제 하반기에 완벽히 좀 접어드는 듯한 느낌입니다. 2024년에 이제 하반기는 말씀하신 대선과 금리 인하, 이제 경기 우려 가지고 가는데 전략들 좀 수정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참 어려운데요. 급하게 금리가 빠졌었죠. 그래서 사실은 채권의 수익률이 확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채권 수익률이 들어올 건가라는 질문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4.2, 4.3%이던 것이 급격하게 빠져서 3.8까지 내려왔었다면 다시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 얘기는 그만큼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는 속도가 천천히일 거라는 것이고요. 또 지금 금리 한 3.8에서 4%가 적절한 수준의 금리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채권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이 한정적이겠죠. 4%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가 추가적으로 떨어져서 뭐 3.5%, 3.0까지 막 떨어진다면 채권의 비중을 높여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근데 안정적인 금리 시대와 안정적인 성장률 시대와 골디락스를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주식의 비중을 80% 들고 가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원달러가 갑자기
폭등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한 절상을 했었죠.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당연히 신흥국의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 중에서는 나삭이 지금 보시면 매출 중에서 거의 60% 가까이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미국 나스닥의 초점 그리고 한국과 대만, 베트남 이런 쪽에 대한 초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식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